0.5%와 14%. 한 아이의 뇌 안에서 벌어진 이 말도 안 되는 격차, 어떻게 보시나요? 시공간 지능은 상위 0.5%, 말 그대로 초천재 수준인데 언어 지능은 하위 14%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수치는 최근 화제가 된 한 배우의 아들이 받은 실제 검사 결과입니다. 이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사회성 없다, 눈치 없다는 말 대신 이 단어를 훨씬 더 자주 듣게 됩니다. 바로 아스퍼거 증후군입니다. 과거엔 그저 천재 아니면 괴짜로 불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학적 진단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커뮤니티나 연예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이 진단명이 마치 하나의 욕설이나 낙인처럼 쓰이고 있어요. 저 사람 아스퍼거 아니야? 라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질환을 제대로 알고 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나랑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몰아세우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걸까요? 충격적인 수치 하나 더 드릴게요. 88명 중 1명. 우리나라 아동 88명 중 1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이 중 상당수가 지능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뛰어난 아스퍼거 증후군 범주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단순히 타고난 유전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매일 읽고 있는 텍스트가 우리 모두를 후천적 아스퍼거로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이 안 알려주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은 흔히 말하는 공감 능력이 태생적으로 부족한 게 아닙니다.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이 우리와 다를 뿐이죠. 우리 뇌는 크게 좌뇌와 우뇌로 나뉘잖아요. 좌뇌는 논리와 언어, 기계적인 분석을 담당하고 우뇌는 전체적인 맥락, 표정, 감정, 비언어적 신호를 읽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에 보는 이 균형이 극단적으로 좌뇌에 쏠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뇌가 광번역 안테나로 주변의 모든 분위기를 다 읽어드린다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분들의 뇌는 아주 강력한 레이저 포인터 같습니다. 주변에 뭐가 있든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가 꽂힌 한 점만 미친 듯이 파고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린 시절 하루 10시간씩 책을 읽고 컴퓨터에 몰두했던 것도, 김정태 씨의 아들이 6개 국어를 독학으로 떼고 애니메이션에 집착하는 것도 다 이 레이저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레이저가 너무 강해서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미세한 말투 변화를 읽는 안테나 기능을 꺼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상대는 나 지금 기분 안 좋아 라고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레이저는 계속해서 테슬라 로켓 엔진의 원리는 말이야 라며 자기 할 말만 쏟아붓는 거죠. 이걸 보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 제로다, 사이코패스 아니냐 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부러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안테나가 안 잡히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현대 사회 자체가 우리 뇌를 아스퍼거처럼 개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류는 수만 년간 얼굴을 맞대고 우뇌를 써서 소통해왔습니다. 하지만 15세기 인쇄술의 발달 이후 텍스트라는 좌뇌 중심의 소통이 시작됐고 지금의 스마트폰 시대는 그 정점입니다. 우리가 대면 대화 대신 문자 메시지와 SNS만 할 때 우리 뇌의 거울 신경세포는 잠들어 버립니다.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능력이 퇴화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모두가 조금씩 사회적 안테나를 잃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장면에서 딱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동굴 속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구석기 시대에 모든 부족원이 모닥불 주위로 모여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어울릴 때 유독 동굴 구석에 혼자 앉아 나뭇가지를 관찰하거나 돌을 갈아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회성은 빵점이었겠지만 인류의 도구와 문명을 발전시킨 건 바로 그 괴짜들이었죠. 실제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실리콘밸리에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없으면 혁신도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돕니다.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앤디 워홀 같은 천재들이 모두 아스퍼거 성향이 강했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죠. 애플이 지난 10년간 자사주 매입에만 800조 원 넘게 쓰며 주가를 10배 올리는 괴력을 발휘한 배경에도 이런 극단적인 집중력과 데이터 중심의 좌뇌형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스퍼거는 고쳐야 할 질병이 아니라 인류 생존에 필수적이었던 특성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불편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너 아스퍼거지 라고 손가락질하는 행위,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낙인 찍기입니다. 최근 연애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가 사회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자 시청자들이 아스퍼거라고 확신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스퍼거였다면 그 방송 출연 자체를 못했을 것이라고요. 단순히 긴장해서 혹은 배려가 부족해서 생기는 성격적 혈압을 의학적 장애로 둔갑시키는 순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딱 두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그들을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처리 방식이 다른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둘째, 우리 자신의 운회를 지키기 위해 화면 밖으로 나와 사람의 눈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폐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스펙트럼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무지개 같은 선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벽이라고 느끼는 동안 그들은 어쩌면 우리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언어가 다를 뿐인 이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건 그들의 사회성 결여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의 공감 결여일까요? $154조 원입니다. 근데 이게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정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 판단 능력이 조금씩 흐릿해지는 분들이 쥐고 있는 자산의 규모입니다. 154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주인을 잃거나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포털 댓글을 보면 나중에 내 돈은 누가 관리해주나? 가족도 못 믿겠는데 나라가 해준다고? 같은 반응이 쏟아집니다. 나만 모르고 있었나 싶은 불안함이 엄습하죠. 근데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국가가 내 전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를 보호해주겠다는 건지 말이죠. 오늘 그 진짜 속사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팩트부터 체크하고 가시죠.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수치가 있습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진단자가 무려 298만 명에 달합니다. 3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혹시 나도? 라는 공포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가진 돈 154조 원이 왜 문제냐고요? 판단력이 떨어지는 순간 이 돈은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지인의 사기, 심지어는 가장 믿었던 가족 간의 재산 분쟁까지 일어납니다. 그럼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양원비를 내야 하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누군가 내 도장을 찍어 재산을 가로채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절반만 아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 154조 원이 묶여버리면 우리 경제의 혈관 자체가 막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국가신탁이라는 시스템의 진짜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죠. 이게 쉽게 말하면 나라가 운영하는 돈 금고입니다. 내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에 맡기면 거기서 매달 생활비, 병원비, 용돈을 딱딱 정해진 대로 내 계좌에 넣어주는 구조예요. 비유하자면 내가 나중에 정신이 흐릿해졌을 때를 대비해 나 자신에게 매달 월급을 주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두는 겁니다. 내 전 재산을 다 가져가는 거 아냐? 라고 걱정하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위탁 상한액은 10억 원이고요. 현금, 전세보증금, 주택연금처럼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만 대상입니다. 자동차나 땅 같은 건 아직 안 됩니다. 돈을 받는 방식도 철저합니다. 집에 계시면 본인 계좌로, 요양원에 계시면 시설로 바로 입금해서 중간에 누가 가로챌 틈을 안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가 왜 이 시점에 이런 제도를 들고 나왔냐는 겁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과 인구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 세계 치매 환자는 2050년에 1억 5천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사회적 비용이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치솟는 거죠. 애플이 지난 10년간 자사주 매입에 800조 원을 쓰면서 주가를 10배 올렸던 것처럼 국가도 이제 시스템에 거액을 투자해서 관리 비용을 줄여야 하는 단계에 온 겁니다. 이 장면에서 딱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웨일즈에서 진행된 대상포진 백신 사례입니다. 2013년에 79세 이하에게만 공짜로 백신을 놔줬는데 결과적으로 백신을 맞은 그룹의 치매 발생률이 확연히 낮아졌다는 연구가 나왔거든요. 백신 하나가 수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낀 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아직 젊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인지 예비력은 중년 때부터 쌓는 거거든요. 하버드 대학 연구를 보면 커피를 하루 두세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최대 2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카페인이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서 신경을 보호하는 원리죠. 수면도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글림패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기능이 작동합니다. 뇌 척수액이 콸콸 흐르면서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는 거죠. 근데 밤에 잠을 설쳐서 낮에 꾸벅꾸벅 조는 분들 있죠? 연세대 연구팀에 따르면 주간 졸림증이 심한 사람은 퇴행성 뇌질환 위험이 32%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불면증 환자가 낮잠까지 자주 자면 위험도가 2.85배까지 치솟습니다. 밤에 청소를 못하니 낮에 뇌가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냄새입니다. 미국 UC 어바인 연구팀이 노인들에게 밤마다 특정 향기를 맡게 했더니 6개월 만에 기억력이 226%나 좋아졌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연결된 신경망이 20대 수준으로 회복된 거죠. 뇌는 자극을 먹고 삽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곳으로 여행 가는 것들이 유전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뇌를 지켜줍니다. 자, 이제 조금 불편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국가가 재산을 관리해주는 이 서비스, 공짜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매년 재산의 0.5%를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10억을 맡기면 매년 500만 원씩 나가는 거죠. 게다가 한 번 계약하면 내 마음대로 돈을 빼기도 어렵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국가가 내 돈줄을 쥐고 흔든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기꾼이 내 돈을 노릴 때 국가라는 거대한 방패가 막아주는 셈이기도 합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가에 통제받는 안전이냐 아니면 위험하지만 자유로운 관리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재산 구조가 현금 중심인가? 부동산이나 주식이 대부분이라면 아직 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지원인이 있는가? 아무리 국가가 관리해도 내 의사를 대변해줄 가족이나 후견인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154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국가의 관리가 정답일까요? 아니면 개인이 미리 인지력을 높이는 배양이 우선일까요?